그다음에 나머지는 조금 제가 시간을 고려를 해서 조금 짧게 읽겠어요. 이게 지금 문제가요. 이게 탄핵 소추장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이게 와서 쭉 보니까 12월 9일에 원래 국회에서 의결한 이 탄핵 소추장은 헌법 위반 사항이 5개고요. 법률 위반 사항이 8개입니다. 그래서 13개 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알고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건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님께서는 2017년 1월 준비 절차 기일에서 국회의 탄핵 소추장 내용이 산만하대요. 그리고 형사적인 이게 공소장하고 비슷하다. 안 되겠다. 헌법재판 못하니까 이렇게 고쳐라. 쟁점은 1. 비선 조직에 의한 국정농단에 따른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 2. 대통령의 권한남용. 3. 언론자유 침해. 4. 생명권 침해. 이건 세월호 사건이죠. 4가지 헌법 위반으로 정리하여 와라. 이렇게 청구인 측 권성동 의원한테 요구를 하신 건지 권유를 하신 건지 코치를 하신 건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말씀에 따라서 권성동 의원께서는 2월 1일 날 이 말씀하신 그대로 고쳤어요. 그 바람에 이름은 준비서면인데 내용은 40여 쪽짜리 탄핵 소추장에 월 탄핵 소추장에 2배에 가까운 70장의 탄핵 소추장을 준비서면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헌법재판소에 제출을 했고, 그 이래 헌법재판소는 이 이름이 준비서면인 새로운 탄핵 소추장을 가지고 탄핵 심판을 지금까지 진행해 온 겁니다. 여러분, 이름 바꿨다고 뭐 바뀝니까? 내용이 문제지. 내용을 보면은 종전에 13개 탄핵 사유와 그 소추장에 적힌 사실관계를 4개의 헌법 위반으로 법률 구성을 바꿨습니다. 사실관계도 이 새로운 법률 구성에 맞춰서 전부 재작성됐어요. 이 바람에 새로 작성하는 이 기회에다가 이 기회를 틈타서 특검이 조사한 조사 결과들, 소위 무슨 블랙리스트 작성이니 이런 새로 조사한 것들, 요즘에 아마 삼성 이재용 총수 부분도 아마 추가될 것 같으네요. 이런 걸 가지고 새로 탄핵 소추장 내용을 바꾼 겁니다. 정말이지 법관은 공평하고 중립이어야 합니다. 법관은 경기의 선수가 아닙니다. 심판입니다. 청구인 측의 법률 구성이 잘못되고 사실관계가 좀 잘 되었으면 청구를 각하거나 기각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 내용이 좀 말뜻이 뭔지 모르겠다, 이거 좀 밝혀라, 이거는 좋지만 말뜻을 자기가 모르면은 다른 사람도 다 모르나요? 그거는 제일 먼저 다퉈야 될 사람이 청구인 측의 변호사입니다. 이 사람들은 바보입니까? 제가 그동안 조사해 봤더니 여기 앉아 계신 황정근 변호사님, 이런 분들은 전부 다 우리나라 최고의 엘리트 변호사들이에요. 아니, 이런 엘리트 변호사들이 다 있고 권성동 국회의원장이 딱 앉아 계시고 국회는 힘이 넘치는데 약한 사람은 누굽니까? 여자 하나네, 여자 하나. 그 여자 하나를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약자를 편드는 게 아니라 이 강하고 이 똑똑한 변호사들이 혹시나 잘못했을까 봐 거기다 힘을 보태주는 겁니다. 제가 볼 때 법관은 약자를 생각하는 것이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강자를 편드는 것은 법관이 해서는 안 되는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증거규칙 입법은 이거 조금 기술적인 문제라 여기서 생략하고 다 이렇게 써 있으니, 또 법 해석에서 부분도 제가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읽지 않겠어요. 읽고 가야 될 부분이 하나 있어요. 제가요
와가지고 그동안에 증인신문한 약 100몇 시간의 동영상을 다 보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오늘 증인신문하고 지난번 기일에 증인신문 또 그전에 증인신문 유심히 봤습니다. 그리고 동영상 내용의 일부를 전부 녹취록을 떠서 지금 그 녹취록을 읽고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이상한 현상을 발견했어요. 이 강일원 재판관님이 굉장히 증인신문에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시더라고요. 뭐 열심히 일하시니까 그런가 보다. 그런데 분석을 해봤더니 피청구인 측 증인에 대해서 주로 물으시더라고요. 청구인 측 증인에 대해서는 별로 질문을 안 하셨어요. 그 다음에 피청구인 측 증인에 대해서 물어보시는데 일단은 시작이 비난이에요. 비난. 앞뒤 말이 맞지 않아요? 이게 시작이에요. 제가 혹시 잘못 대한민국 법을 제가 어두워서 그런지 몰라도 사실 우리나라는 당사주의라는 면이 있습니다. 아무리 헌법재판이라도 일단 사실을 주장하고 입증하는 건 당사자의 책임이에요. 그 증인의 내용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자기 개인적인 지식과 견해를 가지고 가질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청구인 측 대리인들은 우리나라 최고의 변호사님들입니다. 아니 이분들이 발견을 못한 거를 재판관님이 발견해서 꼬집어줘요? 그건 뭐 조금 과하신 거 아닙니까?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 이분들이 어련히 알아서 다 질문하고 끝낸 걸 그게 뭐가 부족하다고 또 한수 더 떠서 그러시면은 그거는 오해에 따라서는 청구인의 수석 대리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법관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뭐 단순히 말로만 하면은 재판관님한테 혼날 테니까 제가 변호사님, 분명히 근데 말씀이 조금 지나치신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조금 예, 언행을 죄송합니다. 조심해 예, 주시기 예, 바랍니다. 제가 조금- 수석 대변인이라는 말씀은 감히 이 자리에서 하실 수가 아니, 없으시죠. 그렇게 오해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죄송합니다. 속으로 그렇게 그러면 오해하셔도 그거는 고치겠습니다. 수석 대변인 아니십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그냥 재판관으로서 좀 지나치시다 이런 뜻으로 김평호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재판 진행 절차를 지난 기일부터 참여하셨죠. 그래서 이 진행 절차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주심 재판관님께서 이 재판을 주도해 나가시기 때문에 질문이 많으실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변호사님이 참여하신 이후에는 주로가 아니라 전부 피청구인 증인 신문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청구인밖에 증인이 없으니까 질문하시는 건 당연하시고요. 변호사님께서 그 전에 동영상을 못 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청구인 쪽 증인에 대해서도 다 적극적으로 저희 재판부 재판관님들이 다 알겠습니다. 질문을 예, 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관계는 좀 아시고 말씀을 제가 해주십시오. 다 보고 나서 잘못된 거 있으면 정식으로 사과하겠습니다. 이것도 죄송하게 됐네. 바로 이 이야기를 하게 돼서 이정미 재판장님한테도 제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지금 이 대통령 탄핵 심판이라고 하는 역사적, 국가적, 국제적 사건의 심판 시한이 이정미라는 특정 재판관의 퇴임 일자인 3월 13일 이전 선고에 맞추어서 증거조사 및 변론 절차를 과속, 졸속으로 진행한다면 이건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2월 20일, 지난번 월요일이죠. 2월 22일, 오늘이죠. 2월 24일, 내일 모레입니다. 일주일에 이렇게 3번이나 변론기일을 열고 24일을 최종 변론기일이다. 이렇게 지정을 하는 건 이거는 3월 13일 자신 퇴임 일자에 맞추어서 재판을 과속으로 진행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기가 쉽습니다. 물론 제가 지난번에 법정에서
재판관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요. 이게 국정 중단이라는 아주 그 국가적인 위기 때문에 빨리 진행하는 거니까 그거 좀 이해해 달라.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정 중단은 아니죠. 이거 황교안 대행이 엄연히 대통령 대행으로 계시니까 또 할 일을 다 하시는데 뭐 국정 중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좀 이상하고, 국정이 혼란스럽고 국민들이 불안하다, 그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일주일에 3번씩 재판하고 최종 변론 기회를 단 하루를 여유를 주고 그렇게 하면 국정 불안이 없어지나요? 제 생각은 반대예요. 이거야말로 국민들을 더 국정 불안으로 모는 겁니다. 이 국민들 중에는 촛불 집회 국민들만 있는 건 아니에요. 태극기 집회 국민들도 대한민국의 똑같은 국민이고 똑같은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의 마음은 다 무시되는 거 아닙니까? 조금 더 이런 점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탄핵이 이게 말이죠, 단심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물론 그러니까 뭐 저희가 어떻게 결정하시든 우리가 상소할 길은 없겠죠. 그러나 재소 사유가 있으면 재심은 가능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부당한 변론권 제한이 있으면 이거는 분명히 개인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안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봅니다. 김 변호사님, 네. 제가 지난번에 발언을 못하시게 한 것이 아니라 그날은 제가 변론 종결을 선언을 했습니다. 오늘로 이것으로 재판을 마치겠다고 선언을 하신 후에 갑자기 발언 기회를 달라고 하셨고, 오늘 충분히 변론 기회를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충분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양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부분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예. 아니 저기 지난번에 저가 이게 변론 종결한다는 말씀을 하실지 안 하실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미리.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재판을 하면은 제가 사실 좀 착오가 있었어요. 저는 12시에 점심시간이 되면 재판이 끝나는 줄 알았어요. 했다가 일단 점심시간을 주고 다시 오후에 속개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12시가 돼서 좀 이렇게 더 이상 말씀을 드린 건데, 아마 그분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어떤 이 관행을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약간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보니까 1월 25일 박한철 전 소장께서는 마지막 재판기일 법정에서 설명을 이정미 재판관이 3월 13일 퇴임할 예정이므로 그 전에 판결이 선고될 수 있도록 재판을 서둘러 놔야 된다 한다는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셨고, 문재인 씨 등 야당의 실력자들도 역시 같은 취지로 계속 발언을 해서 현재 이 나라의 언론과 국민은 이거를 모두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건 잘 이해가 안 돼요. 이거는 지금 현재 이 헌법재판소법에 보면요, 헌재 사건의 심판기일은 180일을 이릉 한도로, 물론 이거 강제 규정은 아닙니다. 훈시 규정이지만 이릉 한계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재판에 소요된 시간은 80일밖에 안 돼요. 180일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법에 정해진 판결 시한이 기준이 안 되고 아무 이유 없는 한 사람의 재판관의 퇴임 일자가 기준이 되는가? 사실 저는 잘 이해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이거 설명을 잘 해주실 거로 믿습니다만은 이거는 좀 단순히 말씀으로만 하실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셔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제가 몇 가지만